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호주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살인 사건으로 꼽히는 일명 에핑 일가족 몰살 사건입니다. 호주에 이민을 왔던 중국 일가족이 모두 살해당하는 사건인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만 리는 1989년 호주로 이민을 온 중국 이민자였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2살 연하의 중국인 아내 릴리를 만나 교제를 하였고, 결혼 후에는 첫째 딸 브렌다와 둘째 아들 헨리, 셋째 아들 테리를 낳았습니다. 노만과 릴리는 중국에서 자란 유년 시절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복하지 못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많이 힘든 어린 시절을 겪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유년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둘은 자신들의 아이들한테만큼은 정말 부족함 없이 키워내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노만은 시드니 북서부 노스 에핑이라는 곳에서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가게에서는 신문이나 각종 작품들을 판매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연 매출이 10억 원이나 되는 가게였고, 그렇게 벌어들인 수입을 잘 저축해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보냈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집도 구매했고, 그 집에서는 호주로 유학을 하러 온 아내의 여동생 아이린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노만은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 문을 열 정도로 정말 성실했고, 주변 상인들과 노만 가게의 단골 손님들도 인정할 정도로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가게를 못 여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다면 어떻게든 그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저녁 늦게라도 가서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노만은 집안일도 잘 도와주었고 가정적이었으며 좋은 남편이자 아이들에게도 다정한 좋은 아빠였습니다. 이런 노만의 성실함을 알아줬는지 가게에는 매일매일 오는 단골 손님들도 점점 많아졌고, 이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 노만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노만에 대해 얘기할 때 노만은 정말 친절하며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과 함께 그를 존중해주며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호주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게 된 노만은 중국에 있는 가족들도 호주로 불러들였는데요.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의 여동생 캐시린, 캐시의 남편 로버트도 호주에 살게 했습니다. 노만은 자신의 부모님을 자신의 집과 30분 정도 떨어진 메릴랜드에 집을 얻어줬습니다. 노만의 여동생 부부는 노만의 집과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노만의 여동생 캐시의 남편 로버트는 중국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의사로 꽤나 안정적이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고, 결국 의사로서도 성공하지 못한 채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동생의 오빠인 노만이 이런 여동생 부부를 보고 호주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부른 걸로 보입니다. 로버트는 호주에서도 식당을 열기 위해 중국에서 3명의 요리사를 데려오려고 노력도 했었지만 이것마저도 잘 안 되었죠. 그렇게 로버트는 호주에서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노만의 여동생 캐시는 아내 릴리의 여동생인 아이린과 노만의 가게에서 서로 교대하며 알바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9년 7월 17일 금요일, 노만의 가족들은 항상 금요일마다 노만의 부모님 집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었는데요. 이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노만의 가족, 여동생 부부가 노만의 부모님 집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며 그렇게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었죠. 노만의 둘째 아들 헨리는 테니스를 정말 잘 쳤습니다. 헨리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내 테니스 신발이 찢어져서 나빠졌어요 라고 말했고, 할머니는 "너는 최근에 테니스 시합에서 1등 했었지 않니?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말하며 $50를 용돈으로 줬습니다. 용돈을 받은 헨리는 할머니에게 감사하다며 뽀뽀를 하고 행복해했습니다. 할머니는 헨리에게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며 얘기했고, 헨리는 "내일은 고모네랑 같이 테니스를 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 게 많아 집에 가서 준비하고 일찍 자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노만 가족과 여동생 부부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부모님과 인사를 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이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가족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건 바로 노만의 첫째 딸 브렌다였습니다. 브렌다는 이 당시 15살이었으며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위해 일주일간 수학여행을 떠나 있었습니다. 브렌다는 공부를 정말 잘했으며 똑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착한 아이였습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정말 많았죠. 그렇게 가족 저녁 식사 모임이 있던 바로 다음 날인 2009년 7월 18일 아침, 무슨 일이 있어도 365일 항상 열려있던 노만의 가게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를 본 단골 손님들과 옆 가게 상인들은
닫혀있는 노만의 가게를 보며 좀 놀랬다고 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노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된 한 단골 손님은 결국 그 가게에 알바생으로 일했었던 노만의 여동생 캐시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날 아침 캐시의 남편 로버트는 원래 쉬는 주말이면 항상 늦잠을 자는 성격이었지만 희한하게도 이날은 일찍 일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 자신의 개인 주차장을 청소하고 있었죠. 그 시각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는 단골 손님의 전화를 받은 캐시는 우리 오빠는 아무 말 없이 가게 문을 닫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시는 노만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남편 로버트와 같이 노만의 집에 가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로버트와 캐시는 노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9시가 조금 지날 무렵 로버트와 캐시는 노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자 현관 손잡이를 잡아보니 문은 스르르 열렸는데요. 열린 문에 바로 집으로 들어간 캐시와 로버트. 1층의 모습은 평상시와 다름이 없는 모습이었고 캐시는 1층에서 오빠 내 말 들려?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고 고요했죠. 이상한 느낌을 받은 캐시는 남편 로버트와 함께 곧장 2층으로 향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핏자국과 피로 물들어진 발자국들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곧바로 노만이 있을 법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온 방과 벽에는 피투성이었고 노만의 아내 릴리가 침대 위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방문을 열어둔 채로 문 앞에서 다리가 풀려버렸고 릴리의 여동생 아이린과 조카들이 걱정이 돼 바로 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린과 두 조카 헨리, 테리마저 방 안에서 처참히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살아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하지만 오빠 노만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렌다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떠난 상태라 집에는 당연히 없었고요. 캐시와 로버트는 이런 끔찍한 광경에 둘 다 할 말을 잃었고 반쯤 정신을 놓은 채로 캐시는 손을 떨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한 여동생은 너무나 당황한 상태라 구급대원에게 횡설수설하며 우리 오빠의 가족이 다 죽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 같다 라고 말하며 빨리 구급차를 보내줘야 한다고 울며 소리쳤습니다. 전화를 받은 구급대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는지 대답을 너무 성의 없게 했는데요. 나중에 이 대화가 세상에 알려지고 이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전화를 받은 구급대원에게 많은 비난을 쏟았습니다. 통화 중간중간에는 중국말도 들렸는데요. 바로 캐시가 남편 로버트에게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통역해보면 나를 두고 어디 가지 마라. 나는 너무 무섭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캐시에게 이 사실을 얼른 너희 부모님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말하며 캐시를 결국 혼자 그 집에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신고한 지 얼마 안 돼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요. 경찰이 왔을 당시 집 앞에는 캐시가 손을 흔들며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노만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시작하였고 노만을 찾아봤지만 경찰도 노만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 있던 노만의 아내 릴리의 여동생 아이린, 두 아들 헨리와 테리는 이미 사망해 있었고 로버트는 아내의 부모님을 모시러 이미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모님 집과 노만의 집은 30분 거리여서 왕복 1시간 만에 노만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은 노만의 부모님한테 4명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을 찾아보려 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만의 여동생은 경찰들에게 혹시 침대 밑에도 확인해 보셨나요? 라며 얘기했고 한번 확인해 달라며 부탁했습니다. 경찰들은 캐시의 말을 듣고 다시 안방으로 향하였고 그 침대 밑을 확인해 봤는데 형체를 알아차릴 수 없는 모습으로 얼굴이 많이 훼손된 한 시체를 발견하였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 온 바닥에는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자마자 총을 맞은 것 같은데 라며 생각했지만 나머지 시신에서는 총을 맞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신들을 자세히 보니 총이 아닌 망치로 내려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5명의 시신 중 4명은 목을 졸라 질식시켜 죽인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도둑 강도 사건이라고 판단했지만 집을 수색하면서 너무나도 이상했는데요.
왜냐하면 집을 침입한 흔적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리창이 깨져 있지도 현관문이나 문고리가 부서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강제로 부시거나 열어낸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그 범인이 집 열쇠를 갖고 있거나 집 문을 그냥 열어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일 거다라며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 상태를 봐도 귀금속이나 현금, 돈 될 만한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고 물건을 뒤진 흔적조차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렇게 강도 살인 사건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죠. 경찰은 범인이 이 집 구조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집 밖에 전기시설 장치를 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벌어진 일이며 범인이 집 열쇠를 맞춰 들어갔는진 모르겠지만 현관문은 열려있는 모습을 보니 현관문을 통해 범인이 침입을 했고 바로 안방으로 향한 범인은 들어가자마자 손 쓸 새도 없이 망치로 공격을 가했고 그렇게 노만 부부는 반응조차 하지 못한 채 사망한 걸로 보였습니다. 안방을 보면 벽과 천장, 바닥, 침대 등 모든 사방에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만은 굉장히 끔찍하게 죽어 있었고 망치로 수없이 많은 가격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노만 부부를 먼저 살해한 뒤 곧장 릴리의 여동생 아이린 방으로 들어가 똑같이 망치로 내려쳐 죽이고 그 다음은 두 아이들의 방에 가서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 방에 튄 핏자국을 조사해보니 깨어난 둘째 헨리의 머리를 망치로 3번 내려쳤고 그 다음 막내 테리의 머리를 때리려고 했지만 막내는 피하며 몸싸움을 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망치로 6번의 공격을 당했고 그렇게 쓰러진 막내 테리는 2시간 동안은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 범인은 1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상태로 나갔다라며 사건 경위를 경찰들은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로 확인한 것은 범인은 모든 방문의 손잡이를 피 묻은 손으로 연 자국이 확인되었고 그 중 유일하게 피가 묻지 않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바로 여행을 가 집에 없었던 첫째 딸 브렌다의 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처음부터 이 집에 브렌다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 뜻하기도 했죠. 또한 브렌다의 방이 어디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찰들은 조사를 하면 할수록 노만의 집에 무단 침입하지도 않고 키를 사용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면 린의 가족을 엄청 잘 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만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거라며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 도구는 망치로 판단을 내렸지만 현장에서 살해 도구는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그 사건 현장에서는 범인의 신발로 보이는 24개의 피 묻은 발자국을 찾아냈고 그 발자국을 조사해보니 아식스 브랜드의 신발이었으며 신발 사이즈는 대략 265에서 285 사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피가 묻은 신발 자국이 선명하지 않아 제대로 된 신발 사이즈는 알기 어려웠죠. 하지만 그 수많은 발자국은 딱 범인 한 명의 발자국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알 리가 없던 첫째 딸 브렌다는 아는 친구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게 됐는데요. 그 메시지는 어떤 뉴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 한 하우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목이었고 그 뉴스에 나온 하우스 사진이 자신의 집인 것을 브렌다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같이 여행을 갔었던 학교 친구들도 브렌다에게 괜찮냐며 물었다고 합니다. 브렌다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뉴스를 보고도 쉽게 받아들이진 못했습니다. 브렌다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같이 여행을 떠나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듣게 되었고 급하게 해당 수학여행 담당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얼른 브렌다를 집으로 보내라며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빠른 시간에 비행기를 태워 브렌다를 호주로 보냈습니다. 호주에 가는 비행기를 탄 브렌다는 비행기 안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다 장난이겠지? 그래,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누가 이런 잔인한 장난을 하는 건지 라며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주에 도착한 브렌다. 노만의 여동생이자 브렌다의 고모인 캐시와 고모부 로버트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브렌다와 캐시는 만나자마자 울며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울기 시작할 때부터 브렌다는 지금 내가 들었던 이 모든 말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건 정말 일어난 일이구나 라며 믿기 시작했고 오열했습니다.
브렌다는 동시에 아빠와 마지막 인사를 했을 때를 생각하며 너무나 후회했는데요. 여행 가기 전날 엄마와 안으면서 안녕이라고 인사했고 동생들의 방에 들어가 보니 동생들은 이미 다 자고 있어서 인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노만이 브렌다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는데요. 그곳에 있었던 같은 반 친구들은 데려다 준 가족들과 인사를 하며 정말 보고 싶을 거야 라고 말하며 울면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브렌다는 왜 이렇게 오버하지? 고작 일주일만 가는 건데 저 정도로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데려다 준 아빠 노만에게 인사도 없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문을 닫고 공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만은 차에 내려 아무런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린 브렌다의 뒷모습을 보며 많이 서운함과 당황함이 섞여 있는 표정으로 브렌다를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만약에 일주일 뒤에 아빠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알았더라면 아빠가 데려다 준 날 아빠를 안아주기라도 할 걸. 아빠에게 아빠는 정말 최고의 아빠야. 아빠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고 내 아빠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라는 말을 해주지 못한 걸 매일매일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가족을 한순간에 잃은 브렌다는 미성년자라서 누군가는 브렌다를 보호해줘야 했고 결국 린의 여동생 부부와 같이 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브렌다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노만의 죽음 이후 집세를 제대로 못 내게 돼서 결국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렇게 캐시와 로버트의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노만이 운영했던 가게는 동생 부부가 운영하기 시작했고 로버트도 브렌다를 양육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로버트는 브렌다를 자신이 보호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브렌다한테는 고모와 고모부가 자신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었고 자신을 응원해줬고 어느새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도 매일매일 데려다주고 학교에 도시락까지 준비해줬습니다. 브렌다한테 가깝게 남은 가족은 고모네 가족뿐이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브렌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주민들은 노만의 가게 옆에 노만을 애도하며 수많은 꽃을 놓고 갔습니다. 또 유일하게 남겨진 딸 브렌다를 위해 앞으로 교육과 성장을 목표로 기부금을 모았고 그렇게 모인 기부금을 브렌다에게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하자마자 호주 전국의 모든 뉴스, 신문, 방송에 알려졌고 모든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럴수록 경찰들은 살인자를 빠르게 찾아내 잡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심해졌는데요. 이 사건이 널리 퍼지자 온갖 추측과 소문도 같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범죄 조직에게 노만은 큰 돈을 빌렸고 그걸 갚지 못해 이런 참변을 당했다. 또 죽은 가족 중에 한 명이 나머지를 다 죽이고 마지막에 자살한 거다라는 그런 추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문들은 다 거짓이었고 살해당한 시신에 자살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이 소문들 중 그나마 말이 됐던 추측은 노만의 가게에 19분 거리에 있는 한 은행 ATM 기계가 도둑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사건은 노만이 살해당하기 2달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노만은 강도들을 목격했고 그 강도들은 목격한 노만을 살해하려다 일가족까지 다 살해한 거다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경찰의 귀에도 들어갔는데요. 경찰 또한 도둑질을 한 범인들을 조사했지만 노만의 살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만의 부모님과 동생 부부는 많은 상처를 받으며 슬픔을 겪었고 한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슬픈 일이 생겼고 우리는 현재 그 일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우리들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며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경찰들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아무리 봐도 범인은 가족들과 가까운 사이일 수밖에 없다라며 판단했고 그 의심 속에서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노만의 여동생의 남편 로버트였습니다. 로버트와 캐시는 사건이 발생되고 4일 후에 목격자 신분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여동생인 캐시는 조사할 당시 굉장히 평범하게 말을 했고 매우 침착하며 천천히 자신의 말에 어떠한 꾸밈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반면 로버트는 형사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고 자신의 손이나 바닥, 책상을 계속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캐시보다 영어 실력이 더 좋았음에도 조사할 당시 로버트는 굉장히 당황해하며 한 문장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역사까지 대동해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로버트에게 노만의 집에 들어갈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무엇을 봤는지 물었고, 로버트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할 때 좀 울컥하는 목소리로 사건 발생 전날 밤 가족 모임을 하며 저녁 식사를 했던 그 상황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시부모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우리는 그 식사를 끝내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 2시에 혼자서 TV를 봤고 그리고 샤워를 하고 바로 잤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경찰은 아내 캐시에게도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물어봤는데 남편의 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유력한 용의자로 로버트가 지목되었지만 뚜렷한 증거도 없고 아내 캐시의 알리바이가 있기에 범인이라고 특정짓진 못했습니다. 경찰들은 현재 로버트의 집에서 보호받고 있는 브렌다를 생각하며 만약 로버트가 범인이라면 브렌다가 그 집에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가족을 죽여놓고 이제 와서 브렌다는 굳이 살려둘 이유는 없다라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브렌다의 안전이 걱정이 된 경찰들은 아무도 몰래 로버트의 집 온 구석구석을 찍을 수 있는 CCTV를 설치를 했고 그렇게 6개월 동안 CCTV를 근거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캐시와 로버트는 증인으로 가끔씩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날에는 로버트가 노만의 집에 들어갈 때 노만의 시신이 릴리 옆에 있다는 걸 봤다고 진술했고 그 당시 자신은 5명의 시신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지 약 2달 뒤 로버트는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자신이 말한 수사 기록을 바꾸고 싶다. 나는 좀 착각한 것 같다 였고 나는 5명의 시신을 봤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4명이나 5명의 시신을 봤다고 말하고 싶은 거였다. 노만의 시신은 못 봤다 라며 자신이 진술했던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모습에 경찰들은 더더욱 로버트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떠나서 그렇게 진술을 한 뒤 2달 뒤에 바꿔달라고 전화를 한 거 보면 자신의 진술이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나 계속해서 자신이 진술했던 내용을 떠올리며 걱정한 것이 아닌가 하며 의심했습니다. 또 경찰은 사건 당일 구급대원들에게 침대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캐시의 말을 아마도 남편 로버트가 캐시에게 시켜서 구급대원에게 말한 것일지도 모른다며 추측했는데요. 이 사실을 캐시에게도 확인해봤지만 우리 남편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그냥 내 스스로 그런 느낌을 받아 말한 거다 라며 이를 부정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의 신발 브랜드가 아식스라는 것을 가족들에게도 알렸는데요. 캐시는 자신의 남편도 아식스의 브랜드 신발을 가지고 있다라며 말했습니다. 경찰은 로버트의 신발 사이즈가 275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장 조사했던 신발 사이즈와 비슷하다는 점이 의심이 된 경찰은 로버트 집에 가 그 아식스 브랜드의 신발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못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로버트 집에 설치한 CCTV를 보고 있던 경찰은 로버트가 집에서 아식스 브랜드의 신발 박스를 조그맣게 잘라내 물에 불려 화장실 변기에 버려 물을 내리는 장면을 발견했는데요. 그렇게 경찰들은 로버트의 집을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받아냈습니다. 2010년 5월 5일 경찰들은 로버트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을 할 당시 로버트는 평소 휴일에는 늦잠을 자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범행 당시에는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 있었고 본인의 개인 주차장을 청소했다는 그런 증언에 경찰들은 주차장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 그 주차장을 청소하고 있었을까? 이건 자세하게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경찰끼리 대화했고 그렇게 주차장을 더 많이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차장을 확인해 보니 주차장 아래에 있던 한 서랍장 밑에서 길이 2cm에 폭은 6mm인 작은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핏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그 당시 호주에서는 누구의 DNA인지 확인하기가 힘들어 불가피하게 미국으로 보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에게서는 911이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 911 숫자의 의미는 어떠한 도구로 사람을 죽여 그 도구에 피가 흘러 묻어나온 자국일 수도 있고 옷에 묻어있던 핏자국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그 핏자국에서는 살해당한 5명 중 4명의 DNA가 발견되었고 바로 노만과 아이린, 2 아이들의 DNA였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0개월 뒤에 주차장에서 발견한 핏자국이었으며 로버트는 그렇게 2011년 5월에 잡혔습니다. 로버트는 꽤 오랜 기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로버트가 잡히기 전에 모든 가족의 장례식이 열렸고
그 도시에서 가족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조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 브렌다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조문하러 왔는데요. 교장 선생님은 브렌다의 고모부인 로버트를 보고 이상하고 위험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왠지 이 사람이 살인자 같다라는 생각을 같이 간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로버트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교장 선생님은 브렌다의 안전이 걱정이 되어 경찰에게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로버트가 정말 살인자가 맞다면 브렌다가 위험한 상태일 거라 판단해서 브렌다에게 변호사도 소개시켜줬습니다. 브렌다의 변호사도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로버트가 의심스러워 브렌다에게 로버트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브렌다는 이 말을 듣고도 로버트를 의심조차 안 했습니다. 브렌다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나에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다라며 이를 부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브렌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변호사에게 비밀 얘기를 꺼내게 되었는데요. 바로 로버트가 자신의 몸을 건드린 적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 사실을 밝혔고 이 사실 때문에 더 증거를 찾아 재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한 판사는 죄목을 달리해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로버트가 체포된 뒤에 재판은 4번이나 치러졌고 이 4번의 재판에서 로버트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경찰들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로버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은 그 주차장에서 발견된 핏자국에 대해 변호했는데 그것은 노만의 2 아들이 로버트의 집에 놀러와 자주 놀았었고 그로 인해 DNA들이 집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며 로버트를 변호했습니다. 사건 이후에 노만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자신의 개인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걸로 인해 노만의 가족들의 DNA가 나온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으로 인해 재판은 하염없이 길어졌죠. 이 사건은 2009년에 발생했고 로버트는 2011년에 잡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로버트에 관해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오지 않자 경찰들은 로버트와 같이 수감되어 있는 또 다른 범죄자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로버트와 대화를 계속 시도해서 이 사건에 대해 또 다른 진실을 밝히게끔 만들어라 라며 말이죠. 그렇게 2년 동안 로버트와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한 수감자에게 부탁을 했고 경찰은 그 수감자에게 어떠한 사건의 정황이라도 알아내준다면 당신의 수감 기간을 낮춰주겠다며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을 도와준 수감자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같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감자는 로버트와 대화를 하며 증거가 될 만한 대화를 전부는 아니어도 반 정도는 녹음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녹음한 녹음기를 경찰에게 넘겨주었고 그 녹음기에서 로버트는 나는 처음에는 CCTV 없는 가게로 가서 망치를 샀고 그 망치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그 망치를 어떠한 곳에 버렸는데 그곳에 CCTV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지금까지 걱정하고 있다. 왜냐면 이 망치를 찾으면 나는 바로 잡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망치를 처음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의 집에 버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 그냥 버린 것이다 라며 로버트의 말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또 로버트는 처음부터 노만의 집에 가 첫 목격자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아내가 집에 가보자는 제안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경찰들은 보통 첫 목격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람이 목격해 신고한 뒤에 그 집에 가고 싶었다고 밝혔죠. 로버트는 사건 발생 당일 새벽에 자신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아내 모르게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이 가족들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자신은 중국에서 나름 의사 출신이었고 그러다 호주에 오게 되었는데 시작하려고 한 사업들도 잘 안 돼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노만은 호주에서 가게도 꾸준히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보내고 있었고 자신의 부모님도 호주에 모셔와 살게끔 해주며 아이들도 잘 성장시키는 멋진 남편, 아빠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로버트는 부럽다라는 생각과 함께 어느샌가 자신과 노만을 비교하며 스스로 자책하고 자신의 아내에게도 그런 자책하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로버트는 린의 첫째 딸에게 음흉한 사심을 품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재판을 할 당시 로버트가 브렌다의 몸을 만지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브렌다와 관계를 맺기 위한 상상을 매일 했을 거라며 추측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도 브렌다는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고 사건 발생 후에도 힘들어하는 자신을 위로해준 척하며 자신을 계속 만지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렌다는 이 사실을 재판에서는 말했지만 공개석상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게 두려워 말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브렌다의 할아버지는 같이 살고 있는 동안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브렌다 방 앞에 로버트가 이상하게 서 있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브렌다는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설마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또 우리에게는 친절했기 때문에 편을 들어주고 싶었다라며 밝혔습니다. 노만의 부모님이 노만이 구해준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로버트는 자신의 집에 모셔와 살게 해주는 모습을 보고 경찰도 쉽게 의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로버트는 브렌다에게 사심을 품고 있었고 혼자 남겨진 브렌다를 자신의 집에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갈까봐 브렌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하게끔 손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경찰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로버트에 대해 더욱더 심오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니 로버트는 아내와 사건을 목격할 당시 혼자 두고 가지 말라는 아내의 애원에도 혼자 두고 뜬금없이 아내의 부모님을 모시러 가겠다는 말을 남기며 집을 나갔는데 경찰들은 아직 집안에 침입자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내를 그런 현장에 혼자 두고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가 만약 진짜 범인이라면 이 행동에 대해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버트는 본인이 범인이고 그렇기에 이 집에 위험한 사람은 자신 말고는 없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또한 자신이 의사 출신인데도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과 응급처치나 도와줄 수 있는 행동도 안 했다는 이 모든 의심스러운 점들을 재판에서 밝혔습니다. 검찰은 로버트가 노만의 가족을 죽이러 갈 때 망치를 자신의 손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손과 망치를 잡은 채로 묶었고 그렇게 모든 가족을 망치로 내려쳤고 모두 목을 졸라 죽은 것을 확인했지만 유일하게 반항을 했던 막내만 목을 졸라 확인 사살하지 않고 그냥 나간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열린 네 번째 재판에서 이 모든 사실을 주장했고 이 재판은 2017년에 10개월이나 진행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로버트는 드디어 유죄를 선고받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버트의 아내 캐시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마지막까지도 로버트의 무죄를 같이 주장해주며 끝까지 로버트를 믿었습니다. 브렌다를 건드린 것은 거짓말이라며 오히려 브렌다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자신의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로버트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브렌다는 고모 캐시에게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브렌다는 로버트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걸 정말 힘들게 밝혔지만 이후에도 캐시는 메시지로 로버트를 왜 의심받게 하냐, 마녀사냥하지 마라 라며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이런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브렌다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얘기할 때 아빠 리는 집안일도 정말 잘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줬고 엄마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며 온 가족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좋은 아빠였다. 둘째 동생은 아빠와 너무 닮았다. 막내는 자기를 맨날 따라다니고 이렇게 세 명이 매일 같이 다니며 놀았다. TV 게임도 같이 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방송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너무나 우리 가족이 보고 싶고 그립다라며 한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학교 교장 선생님 수잔이었고 수잔도 해당 방송에 나와 말했습니다. 브렌다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고 브렌다 가족은 살인범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그 가족에게 안 좋은 점보다는 좋은 점을 더 찾으려고 했다는 이런 행동에 감동을 받았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브렌다를 통해 깨달았다. 이런 사건을 겪었음에도 좋은 점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기 바란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노만 일가족 살해 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로버트는 호주로 이민 와서 쉽게 정착하지 못했고 반대로 노만은 호주에서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큼 안정적인 삶과 성실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아무래도 로버트는 노만을 향한 자격지심이 하루하루 더 커졌을 것입니다. 결국 그 자격지심이 살해하고 싶은 욕구를 깨웠고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획하다가 자신이 사심을 품고 있던 노만의 첫째 딸 브렌다가 여행을 가 집에 없을 때 그때를 이용해 노만의 일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짠 걸로 보여지는데요. 노만의 재산이 다 브렌다에게로 상속될 걸 알아서 브렌다의 양육권을 받아내기 위해 엄청 힘을 썼다고도 합니다. 양육권을 얻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브렌다와 같이 한 집에서 살 수 있고 노만의 가게나 재산,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소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생각을 하고 저지른 계획 범죄인 것이죠.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믿을 건 가족뿐이라는 말이 여기서만큼은 적용되진 않는 것 같네요. 짧게나마 노만 가족의 명복을 빌며 마치겠습니다.